자, 이번에는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그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연원,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일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일당 독재, 그리고 이제 공포 정치 이런 걸 생각하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그 다음에 스탈린 시대의 공포 정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자들이 이제 다른 세력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독재를 한다고 강령에 선언하는 것이 사실 이제 상식에 반하죠. 강령에다가 일당 독재를 한다. 이건 좀 대중의 그 상식에 반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제 혁명 초기에 그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이제 비상적 조치를 의미를 하고, 일단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노동계급의 통치를 구조화해서 이제 부르주아의 재집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후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로 나아가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계급의 단결, 즉 노동계급이 이제 하나의 정당, 하나의 노동계급을 유지를 한다면은 노동계급이 사회의 다수기 때문에 일당 독재가 제도화가 되겠죠. 사회의 다수의 노동자가 하나의 당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노동자가 다수이고 그 다수가 하나의 당으로 모여 있다면 그 일당 독재는 실질적으로 독재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 그 주체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봅시다. 먼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역시 이제 루소의 그 일반 의지에 의한 덕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계급의 독재, 당의 독재 이런 것들은 이제 루소의 일반 의지에 의한 덕치,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현인, 그죠? 현인 일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집행자, 이런 걸 말합니다. 루소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사회적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덕을 구비한 정치인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덕을 구비한 정치인이 이제 그 주권자의 총의에 의해 표현된 일반 의지, 이거를 자기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법의 실현, 즉 여기서 법인 일반 의지입니다. 법의 실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루소는 이제 그러한 그 덕을 지닌 사람들, 소수나 특정인이 이 일반 의지를 인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루소의 계승자인 로베스피에르나 바베프도 바로 이제 그 덕을 가진 자, 현인, 그죠? 현인, 덕을 가지고 현인, 그 사회 다수의 의견을 일반 의지, 사회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자, 이르자는 자의 혁명적 독재를 주장하게 된다. 로베스피에르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덕의 훈육을 강조했는데, 시민이 스스로 이제 덕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국가가 일반 의지에 유인을 받아서, 그래서 일반 의지라는 거 이제 시민 다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서, 즉 법률입니다. 법률. 독재와 이제 공포 정치를 통해 덕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독재와 공포 정치. 덕을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덕의 실현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실현하도록 강제한다. 로베스피에르는 특히 이제 국내외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 프랑스 대혁명 때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니까 유럽의 왕족들이 반혁명 군대를 가지고 프랑스를 침략했죠. 그 다음에 봉기주의자들의 맹동,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에베르파가 이런 사람들인데 거리에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봉기를 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경제의 유지, 전시경제는 이제 부르주아나 대귀족이 혁명정부에 반발해서 보이콧을 해가지고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혁명정부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시 상태의 혁명 정부는 당면한 위험이 시시각각 변화되므로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혁명 정부는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된다. 이러한 혁명 정부의 활동은 개인적인 열정이나 독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와 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국민공회에 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소의 일반 의지의 실현, 즉 인민의 독재는 이제 산악파가 주도하는 국민공회, 의회죠. 의회의 이름하에 그 의회의 의원들이 이제 상설적인 공안위원회를 통해서 통치했는데 이 공안위원회의 실권을 로베스피에르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안위원회 출신들은 로베스피에르와 같이 파리 출신들의 의원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파리 출신들의 의원들은 파리의 인민들, 민중들, 생클로티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파리 출신들의 의원들과 민중들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 공안위원회 그리고 국민공회 이런 순서로 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통치를 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민공회의 지령드파, 공화주의자, 부르주아들은 이제 국민공회의 독재가 산악파가 지배하는 그 파리꼼의 독재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공안위원회다. 즉 그 파리의 산악파, 파리의 산악파 그리고 이제 그 산악파들이 소속되어 있는 파리꼼임이 공안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적 독재는 이제 무산계급에 의한 독재로 발전합니다. 바베프의 주장에 의해서. 바베프에 따르면 이제 혁명 이후 과도적으로 무산대중의 독재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무산대중의 독재는 현실에 있어서는 무산대중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밀 총재 정부, 즉 소수의 혁명 지도부의 독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베프에 따르면 이러한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은 로베스피에르와 같이 덕을 갖춘 고결한 엘리트이다. 루소하고 똑같죠. 로베스피에르. 부오나로티는 그 바베프와 같이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이러한 그 소수의 그 봉기를 통해서 무산대중의 독재를 실현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오나로티 역시 혁명정부의 독재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유용하다고 봤다. 이걸 또 이어받은 사람이 부오나로티 영향을 받은 블랑키인데 블랑키는 1848년 2월 프랑스의 혁명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파리 독재론을 주장했다. 독재의 과제로 그 종교의 세속화, 그러니까 종교의 세속화라는 건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고 종교의 사회 질서 유지 측면은 남기는 것. 무상교육,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아소시아시오, 이거 공동체, 노동자의 경제 공동체, 재산 공동체의 수립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의 가정. 이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와 유사한 거죠. 이러한 소수 지도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생시몽, 바쿠닌, 프르동에게 계승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의인동맹 내에 마르크스와 경쟁 관계에 있던 바이틀링에도 계승돼서 바이틀링은 이제 혁명 직후 부르주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소수 혁명가들의 과도기적인 독재를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인 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노동자 민주주의는 목표는 이제 생산수단의 집사나 그래서 그 부르주아가 장악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민중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성과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강제력의 근거다. 그 사회주의 실현과 또 사회주의 실현 이전이라도 이러한 그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의 그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조직 민주주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민주주의라는 건 정당에서, 정당 내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작업 현장, 공장에서의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노동자가 사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연히 다수결을 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 민주주의는 사회 다수의 집권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일반의 문제다. 생산수단의 사유와 폐지를 구현하는 프롤레타르 혁명과 프롤레타르 독재의 정당성의 근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수단이 노동자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구현됐다면, 즉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잘 돼 있다면 노동자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도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공장이나 정당이나 그다음에 선거에서 유권자의 다수인 노동자의 집권. 또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이제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러한 주체, 집단적 주체는 노동자 소비에트다, 노동자 평의회다, 노동자 민주주의 혁명 이후의 주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노동 현장의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국가 단위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 시스템에서 노동자들이 참가해야 되죠. 사회의 다수니까 노동자 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은 노동자 민중이 다수의 사회의 다수의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내에서도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정당 민주주의가 노동자 민주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민주집중제라는 걸 말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민주집중제의 개념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집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을 집중적으로 한다. 당연히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집행 담당자가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집행은 해야 되죠. 다만 그 결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된다. 왜냐하면 집행을 한 이후에 그거를 평가를 해보니까 기존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걸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스탈린의 경우에는 이제 당 결정에 대해서는 그 비판이 상당히 제한되고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은 당 결정을 실천하고 나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이라는 부분이 당의 지도부가 아닌 이상 일반 대중들은 그 수정을 요구하거나 평가를 하는 게 어렵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밑으로부터의 당 결정의 수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래서 당 결정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는 건 허용이 되지 안 되지만 당 결정에 대한 그 실행 이후에 평가와 비판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 자, 프롤레타르 독재와 일당 독재를 한번 봅시다. 노동자 민중이 이제 이 사회의 다수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노동자들이 집권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 민중이 하나의 당으로 단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하나의 노동자 민중의 당이 일당으로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의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더라도 그 민주주의에 반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다수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당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 중간계급의 당이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중간계급은 노동자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수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한 이들도 소수 정당으로서 보장이 되고, 심지어 그 집권당은 될 수는 없지만 국가 권력의 일부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당이 당내 민주주의의 균열, 인종적 균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당이 복수화가 되어 일당 지배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다수가 패권을 부리면 소수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노동자 민중의 당의 인종이 다른데, 그래서 뭐 백인이 다수고 흑인이 소수다. 근데 백인이 흑인 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면 흑인이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당이 만들겠죠. 레닌에 의하면 러시아에서 혁명 초기에 다른 정당, 중간층 정당들이 반혁명에 가담함으로써 이러한 반혁명 정당을 해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당제로 규결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폴란드, 체코 등은 여러 정당들이 사회주의자와 함께 파시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개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집권당은 노동자 정당이지만 이런 중간층 정당도 권력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다. 일당제로 규결된 러시아와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다르다. 따라서 이제 착취자에게 선거권을 빼앗는 문제, 즉 중간층이 반혁명에 쓰면 그들에게 선거권을 빼앗아야 되죠. 이런 문제도 순수한 러시아의 문제이지 프레레타 독재 일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농민이나 소생산자, 종교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고 이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결사를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층 정당들이 허용되고 또 이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나아가 일부 권력을 공유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집권당에 대한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단결을 하면 노동자 당이 장기 집권하는 건 그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건 아니다. 트로츠키에 따르면 스탈린의 지배하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일체성이 붕괴되면서, 즉 다수파가 소수파를 배척하기 때문에 소수파가 분파적인 활동을 하고 결국 분당의 조건들이 형성되었다. 물론 이제 트로츠키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트로츠키에 따르면 이제 계급 독재와 당 독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계급이 하나의 당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게 유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계급이 여러 당으로 분열되어 있을 경우는 한 당이 독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당 독재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소수파로서 하나의 정당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파의 일당 독재는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당은 처음에 소비에트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 투쟁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였죠. 그런데 내전 때문에 반대 정당이 반혁명파에 섰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금지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비에트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었지만 방위를 위한 일시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의 계급에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정당이 나타난다면 여러 정당을 보장해줬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단결하는 게 맞는데 다수파의 독단이나 이런 문제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소수파도 노동자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소수파의 정당을 인정해야 된다. 자기가 바로 이제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거죠. 사회 다수의 노동계급이 지배계급이 되는 건 당연하죠. 노동계급이 일당화되었다면 노동계급의 통치는 하나의 당인 노동계급의 당의 통치가 나타나죠. 이때 당은 대의기구인, 원래 이제 당은 전체 당원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대회라는 아주 넓은 그런 대의기구에서 당의 결정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없고 총회나 대의원대회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앙위원회에 대표되고, 중앙위원회가 후회일 때는 상설적인 정치국에 의해서 대표되고, 이런 상설적인 정치국은 제1의 비서관 위원장에게 대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상급 의결 기관들이 무력화되고 소수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권력이 위임되는, 대리되는 현상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주의는 소수와 1인의 독재를 초래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 독재를 주장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국제노동자협회이나 독일 3인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소집단이나 소수 특정인이 노동계급 자체를 대신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나 그러한 형태의 정당 시스템은 상정하지 않았다. 다 민주주의를 제도를 했죠. 대의극우, 그 다음에 대의원이라든가 지도부를 언제든지 민중들이 총회를 통해서 소환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이제 라살레를 숭배하는 1인 통치, 1인 숭배 이런 거는 반대했다는 거죠. 독일 3인당이 이제 득표율 기준으로 1890년에 이르면 제1당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3인당 이 시기에 있어서는 선거를 통한 노동자의 집권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엥겔스도 아주 고무돼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노동계급은 민주공화제라는 형태 하에서 지배의 자리,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민주공화제는 이미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제대로만 된다면 프롤레타 독재가 가능하다. 그래서 프롤레타 독재라는 게 바로 이제 민주공화제 선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이제 독일 3인당의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독일의 그 민주공화제 혹은 이제 보통선거나 평등선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레닌이 말했던 전략은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러시아에서나 가능한 거다. 그래서 레닌은 이제 그 서구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런 주장이 맞는 거죠. 서구와 러시아는 다른데 어쨌든 마르크스에 따르면 설사 민주공화제가 된다 하더라도 혹은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노동자 국가로 전환해야지만 전국적인 혁명이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가만 놔두면 상비군이라든가 관료들과 같이 부르주아 편에 서 있는 세력들이 이제 반혁명으로 돌아서서 합법적인 평화적인 혁명 과정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꼼에 대해서도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기생자인 상비군은 인민의 민병대로 대체되고 성직자의 특권 계급은 교사에 밀려나고. 그 말은 뭐냐면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종교와 봉건의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이런 성직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교사 혁명의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에게 대치돼야 된다. 재판도 역시 귀족들, 사법귀족, 재판관 귀족이 세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꼬민의 기관으로 변화되고 또 국민의 대표들도 다 선출돼야 되고 재판관들도 또 선출되고 또 소환돼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은 이제 그런 부르주아의 이익에 도움되는 그런 부르주아 국가 기구는 다 철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주아에 봉사하지 않는 어떤 일반적인 목적의 기구들 몇 가지만 남겨야 된다. 근데 실제로 파리꼼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자, 프롤레타 독재와 이제 중앙 집권을 보게 되면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이제 프롤레타 독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 경제적 과제를 설정을 하고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프롤레타 권력이 혁명 이후 반혁명을 억누르기 위해서 강력하고 투쟁적인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프롤레타 독재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파리꼬밈과 고타강령 비판하면서 나오고.
혁명의 순간에 이제 중앙집권적인 국가 자체를 해체하지 말고 그것을 혁명의 목적을 위해서 노동자 국가로 전환시켜야 된다. 프롤레타는 이제 혁명 직후, 혁명 직후 강력하고 투쟁적인 중앙 집권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계급이 국가적인 규모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한 이후에더라도 그 자본 국가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렇더라도 그 노동자 국가는 노예 소유주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 노동자는 임금 노예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폭동에 의해서 반혁명에 의해서 위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 권력은 반혁명을 억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잘 조직되고 또 강력한 것이 되지 않으면, 즉 부르주아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파리 꼬밈이 바로 이제 최초의 노동자 국가라고 막스가 평가하고 그 이후에 엥겔스도 파리 꼬밈을 프롤레타라 독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리 꼬밈이 느슨한 연합체를 지향한 건지 혹은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지향한 건지 논란이 있다. 프루동은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집권에 반대를 하죠. 그에 따르면 중앙 집권적인 그 관료 기구가 남는다면 그것이 비록 사회주의 국가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지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혁명 이후에 바로 국가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루동의 무정부주의는 당시에 영향력을 많이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 프루동은 파리 꼬밈에서도 블랑키주의자들과 파리 꼬밈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꼬밈의 가장 큰 세력은 블랑키주의자, 두 번째 프루동, 세 번째가 마르크스의 국제 노동자 협회였다. 근데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르면 파리 꼬밈의 경우에 이제 그 파리 꼬밈을 지도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블랑키주의자 다수파와 프루동주의자 소수파 간의 다툼으로 분쟁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했다.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필요했었다. 그게 바로 프롤레타 독재다. 레닌은 이제 국가의 혁명에서 파리 꼬밈이 프루동주의적인 연방주의와 흡사하다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건 프롤레타 독재고 프롤레타 독재는 반혁명에 진압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파리 꼬밈은 의회 정부입니다. 파리 꼬밈이라는 파리의 시의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회 정부다. 의회 정부이지만 그 권력이 의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중앙 집권이 아니라 의회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독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방 분권의 확대보다는 단일한 독일 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의 힘을 중앙 정부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독일, 즉 프로이션 독일은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제2국가였고 마르크스 엥겔스 때는 38개의 독일 연방이었다. 그래서 연방이라는 게 독일의 통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권 제도가 아니라 단일한 그 독일 공화국을 원했다. 1793년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역시 이제 그 로베스피에르 하에 엄격한 중앙 집권제였죠. 그래서 같은 모델로 갔다는 겁니다. 엥겔스는 이제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 비판에서도 연방제는 미국과 같은 넓은 영토를 가지거나 영국과 같이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섬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중앙 집권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스위스와 같이 조그만 나라에 그 당시에 연방제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는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300개 소국에서 38개의 독일 연방으로 성립됐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에서 연방제를 반대를 했지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꼬밈이 되려면 중앙집권이 아니죠. 지방자치, 꼬민들의 연합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방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독일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소국의 난립으로 인한 독일 제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독일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거다. 프랑스의 경우에 파리 꼬밈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뭐 다른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꼬밈을 확산시키려는데, 그렇다면 파리 꼬밈과 같이 다른 여러 지역의 꼬밈들의 연합체를 인정한다면 그거는 이제 꼬밈들의 연합체니까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방제에 대한 마르크스 엥겔스의 부정적인 태도는 독일의 특수성, 그래서 독일의 상황을 한 거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